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부고요. 근대 철학의 해체입니다. 막스와 프로이트, 니체가 나옵니다. 쪽수로는 193쪽입니다. 근대 철학 내부에 있는 딜레마는 근대적 문제 설정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딜레마를 야기하는 근대적 문제 설정 자체에 대해 의심하고 그것을 벗어나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고하기에 근본적으로 의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종종 의심의 대가라고 불리는 막스, 프로이트, 니체가 바로 그들입니다. 보면은 근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근대적 문제 설정 자체를 버려야겠죠. 그래서 막스나 프로이트, 니체가 근대적 문제 설정 자체를 벗어나서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1950년대 이르기까지 유럽의 지적 풍토는 3H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해요. 3H란 헤겔, 후설, 하이데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들 세 사람은 특히 현상학과 실존주의를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1960년대에 들어와 실존주의나 현상학 혹은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인간이나 주체를 출발점으로 삼는 주체 철학을 좀 더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흔히 구조주의라고 불리는 흐름의 출현으로 이러한 시도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가시화됩니다. 앞서 말한 의심의 대가 세 사람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그리하여 3H의 시대를 마감하고 그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은 주체 철학이었죠. 근데 그거를 구조주의라는 흐름으로 넘어섰다. 자, 이제 195쪽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막스입니다. 막스. 역사 유물론과 근대 철학이란 제목이에요. 막스가 관념론을 비판했다는 사실은 그가 유물론자였다는 사실만큼이나 유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물론자 막스가 사실은 유물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했다는 주장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막스가 근대 철학과 근본적인 구획선을 그으면서 달라지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막스는 유물론자인데 관념론을 비판했겠죠, 당연히. 유물론자니까. 근데 유물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유물론자인 막스가 수행했다. 재밌죠? 유물론은 물질이 중요하다. 관념론은 관념적으로 관념과 물질 하면 직감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막스는 실천이란 개념을 철학에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근대 철학을 해체하는데 막스가 사용하는 결정적인 개념 역시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 실천이란 개념을 통해 막스는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을 넘어섰다. 이런 거죠. 그럼 실천이란 개념이 도대체 뭐냐? 196쪽을 보면 막스가 철학적 개념으로 실천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저작은 독일 이데올로기와 그 책에 부록으로 실려 출판된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였습니다. 여기서 막스는 포이어바흐 비판이라는 형식으로 실천에 관한 몇 개의 핵심적인 명제를 제출합니다.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지요 라고 나와요. 포이어바흐는 사람 이름입니다. 포이어바흐를 비판한 거예요. 실천이란 거 첫째, 대상으로서의 실천. 지금까지의 모든 유물론,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포함하여 의 주요한 결함은 대상, 현실을 객체 형식으로만 파악했고 그것을 실천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대상 현실을 실천이란 형태로 파악해야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대상이나 지금까지 이제 근대 철학은 주체, 대상, 진리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계속 이제 이진경 선생님께서 분석을 하셨죠. 이전 철학자들이 한 그 세 가지 요소를. 근데 대상을 객체 형식으로만 파악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실천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뒤에 이제 또 예시가 나옵니다. 그 막스가 보기에 기존의 유물론은 대상이나 현실을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고정적인 객체로 파악했다. 성을 예를 들어 들고 있어요. 중세의 성. 중세의 성은 중세에 존재할 때는 성이지만 현대에는 성이 아니라 뭐 집으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여관 같은 거 혹은 박물관 이렇게 성이 다르게 쓰일 수 있죠. 그래서 199쪽 보면 결국 이 성을 둘러싸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성의 본질이 달라진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 같은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 변화이고 따라서 성의 본질은 이 같은 실천의 개입 없이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천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실천은 실천인데 실존은 실제로 행동하는 뭔가 사람들이 실천한다 할 때 내가 계획을 실천하고 있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실천에 개입하면서 나오는 게 실제 행동으로 뭔가 한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런 의미 같아요. 실천은 말 그대로 실천이죠. 결국 포이어바흐는 아까 막스가 비판한 사람입니다. 유물론자 포이어바흐죠. 막스는 포이어바흐뿐만 아니라 근대 철학 전체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포이어바흐란 이름으로. 포이어바흐는 그러니까 근대 철학은 대상을 정태적인 것, 지각에 의해 관조하기만 하면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적인 것으로 파악했던 것입니다. 대상 자체가 인간의 생활 과정, 실천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변혁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성이란 대상을 단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귀족들이 사는 집으로만 파악할 뿐인 것입니다. 반면 막스는 대상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막스는 대상을 활동적인 생활 과정, 실천 과정으로서 파악하려 합니다. 의식과 대비되는 물질, 주체와 대비되는 대상이란 개념에서 벗어나 물질 혹은 대상 자체를 물질적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상은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정의될 수 있게 됩니다.
막스가 이런 말을 해요. 성은 성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 그것은 호텔이 된다. 이런 거죠. 그동안의 근대 철학은 대상을 정적인 것, 고정해냈던 거예요. 대상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것으로 성이라는 거를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정의로 파악한 거죠.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귀족들이 사는 집, 그게 성이다. 이렇게 한번 딱 정의해 놓으면 성은 몇십 년 후나 몇백 년 후나 누가 거기 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성인 거예요. 그렇게 지각에 의한 관조로 파악했죠. 정적인 것으로 모든 대상을 파악했던 겁니다. 근대인들은. 하지만 막스는 아니다. 대상을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 성은 성인데 특정 관계 속에서 그건 호텔도 된다. 이런 거죠.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활동적인 생활 과정, 실천 과정으로서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그 대상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막스는 포여바를 비롯한 유물론자들이 지각이나 감성, 즉 대상을 단순히 직관, 감각으로만 파악했다고 비판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을 단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주하는 행위로만 간주한다는 겁니다. 포여바의 생각은 헤겔의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제시된 것입니다. 관념론자들은 대상을 주체의 관념 속에서 정의합니다. 포여바는 관념론자들은 사물을 더욱더 잘 보기 위해 인간의 육체에서 눈을 빼버렸다고 비판합니다.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개념을 없애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하죠. 포여바가요. 포여바는 대상을 눈에 비치는 대상, 직관적인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막스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지각이나 감성은 대상과 목적을 갖는 활동이요 실천이다. 지각이란 대상을 그저 수동적으로 비추기만 하는 거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실천적 맥락에 따라 대상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실천적 맥락과 무관하게 어떤 대상을 지각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양식이나 일상적인 실천 혹은 목적을 갖는 실천 속에서 사물을 지각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포이어바흐에 관한 두 번째 테제에서 막스는 인간이 대상적 진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막스 말대로 대상이나 지각이 실천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혹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물도 다른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부시맨에게 그가 들고 있는 콜라병이라는 걸 말만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부시맨 A가 콜라 먹는 행위를 보고 이거는 콜라를 먹을 때 쓰는 게 콜라병이구나 판단했다 치고 부시맨 B는 호두를 까요? 병을 이렇게 쪽쪽쪽쪽 쪼아가지고 호두를 까요? 호두 까는 도구로 쓰고 부시맨 C는 물소 뿔피리처럼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A, B, C 세 부시맨 각각은 나름의 실천 속에서 그 물건이 무엇인지 이건 대상입니다.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 속에서 그것이 콜라병인지 호두 까기인지 뿔피리인지 검증합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의 부시맨이 모여서 이 물건은 무엇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면 아마 그 논쟁은 끝없이 계속될 겁니다.
이때 이게 어째서 콜라병인지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각자 자기식의 실천을 통해 자기 주장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막스는 이제 진리의 문제를 현실성과 힘, 차안성을 입증하는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그 물건에 대해 영원한 진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판단이나 지식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부시맨 B가 호두까기로 그 물건을 계속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게 매우 훌륭한 도구임을 입증한다면 그 판단은 현실성과 힘을 입증한 셈이죠. 뿔피리도 마찬가지로 옳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면, 그 문제들이 심각한 것이라면 옳다는 판단은 유지되기 힘들겠죠. 자, 여기서 근대 철학은 이걸 계속 봐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이진경 선생님이 보시기에 근대 철학의 세 가지 주요 항은 주체, 대상, 진리, 이 세 가지예요.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말했었죠. 이 책의 처음부터. 근대 철학하는 모든 철학자들은 주체, 대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체는 신한데서 분리가 돼서 나왔고, 그 주체가 대상을 파악하는 거, 진리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그래서 대상을 파악하는 거, 주체가 확실한 거,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막스 나름의 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체, 대상, 진리의 항으로 들어가서 답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실천이란 맥락을 끌어와서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대상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 맥락입니다. 넷째로 계몽주의 비판입니다. 막스는 교육과 환경에 의해 인간이 바뀐다는 생각, 이게 바로 계몽주의지요. 근대적 사고고요. 이걸 비판합니다. 사회를, 그러니까 이게 근대에는 우리가 넘어설 지점이에요. 넘어서야 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근대 철학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얽매여 있던 족쇄, 사슬 같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셨던 거죠. 이진경 선생님은. 모든 철학자들은. 어쨌든 근대의 폐해가, 그 악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서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쓴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이진경 선생님은 근대를 넘어서고 싶었던 거예요. 근대적 사고, 근대적 삶, 근대적 가치, 그런 걸 넘어서고 싶었던 거죠. 근대를 넘어서야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를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니까. 근대의 폐단, 악습이 너무 많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주체, 대상, 진리를 어떻게, 이런 논점을 어떻게 격파하고 어떻게 새로운 철학을 만들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이 쓰여진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단지 이게 뭐 철학 개념을 넘어서서 당장 내가 삶을 어떻게, 그게 당장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고, 철학이란 모든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철학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또 설명해야 되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근대적 사고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직도 근대적 사고에 우리가 갇혀있는,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실천이라는 형태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적인 객체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사전적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성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성을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정의를 하고 그 정의를 붙박아 놓고 이것만이 진리야. 그게 근대적 사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내가 보기엔 어떤 것 같아.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대상화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장이 내 머릿속에 박힐 거 아니에요. 저 친구는 그런 친구야. 그럼 평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 막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근대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그렇게 고정된 문장으로 붙박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관계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요. 우리가 생활 과정, 실천 과정, 그 사람을 만나가는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뀐다는 거죠. 여기도 아까 나왔지만 성은 성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 성은 호텔이 된다. 이건 뭐냐면 A는 A야. 그 A는 A인 거 알겠어. 근데 A란 사람은 특정 관계 속에서 다르게 또 정의가 되겠죠. 이건 되게 놀라운 혁신적인 발상인데 그럼 A란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정의로 이것들을 철학적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삶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 응용 가능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유튜브는 뭐야? 아니면 세상은 뭐야? 돈은 뭐야? 경제는 뭐야? 부동산은 뭐야? 아니면 가족은 뭐야? 아니면 연인은 뭐야? 이렇게 나름 정의하는 그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문장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유동적이다. 그건 관계 속에서 변한다. 결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A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와 B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는 달라질 거 아닙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오늘 만날 때가 다르고 내일 만날 때가 다르고 계속 내 안에 그 사람을 정의하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장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장은 계속 변화한다.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정의된다. 실천적 맥락에 따라 대상은 다르게 파악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삶의 맥락인 거죠. 실천적 맥락은 생활 양식이나 일상적 실천에 따라 목적을 갖는 실천 속에서 사물을 지각하기 마련이다.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부시맨 A가 콜라병으로 볼 수도 있고 부시맨 B는 호두까기 도구로 볼 수도 있고 부시맨 C는 뿔피리로도 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라도 우리는 진짜 콜라병을 콜라병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부시맨은 창의적으로 호두까기 도구로도 사용하고 뿔피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어떤 대상, 아까 주체, 대상, 진리 얘기했죠. 어떤 대상이든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대상이든 유동적이다.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도 이거 삶에 적용하시려면 어떤 대상, 어떤 사람도 고정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진리의 문제는 중요한 게 현실성과 힘, 차한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죠. 현실성과 힘. 그러니까 어떤 콜라병도 그 콜라병이 호두까기 도구로 훌륭하게 쓰여. 그러면은 그거는 호두까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콜라병이. 그 현실성과 힘을 입증했기 때문에. 대단하죠? 실용적이죠? 실용적이고 되게 뭔가 합리적이죠?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 계몽주의 비판입니다. 포이어바흐에 관한 세 번째 태제에서 막스는 교육과 환경에 의해 인간이 바뀐다는 생각, 계몽주의를 비판합니다. 계몽주의도 근대적인 잔재예요. 이 근대성 계몽주의에 대해 설명해 보면 사회를 우월한 부분과 열등한 부분으로 양분하는 것,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여기 나오는 근대성 모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근대성은 나쁜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런 거죠. 그리고 근대를 벗어났다, 근대를 넘어섰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셔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를 우월한 부분과 열등한 부분으로 양분하는 것, 이런 거 많죠. 흑인은 열등해, 백인은 우월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되게 심해서,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렇지 못한 대학, 지방대 나온 사람보다 우월해. 그리고 뭐 부동산, 우리 집이 뭐 10억이야. 그러면 1억짜리 집에 사는 애들보다 우월해. 명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 안 하지만 다들 그렇게 아름아름 지각하고 있죠. 부동산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고. 그러니까 그런 우월과 열등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부분과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부분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게 계몽주의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을 비판했다. 계몽주의의 근본 관점인 이분법 자체를 비판했다. 이분법.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법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이분법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누지 말자. 나누는 순간 우월과 열등을, 위계를 나눈다는 거죠. 위계를 나누지 말자는 겁니다. 이는 계몽주의의 지만 자체를 해체하는 비판입니다. 전의와 대중을 갈라놓고 전의는 교육하는 자, 대중은 그 교육을 따라가면 되는 자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관념에 대해 이미 막스는 계몽주의적 윤리학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몽주의적 이분법 자체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극히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스는 환경은 인간에 의해 변화하며 교육자 자신도 교육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막스는 근대적 윤리학 자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 해체된 자리에 막스는 혁명적 실천이란 개념을 도입합니다. 혁명적 실천 속에서 교육자 자신도 교육받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사실 혁명적 실천의 상황에서 교육자, 피교육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전의를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혁명적 실천 속에서 교육자, 피교육자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장이 하나하나 이제 곱씹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근대적 사고를 깨는 거예요. 철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내가 버려야 할 사고구나. 내가 잘못 물들어 있었구나. 어떤 사고를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여기도 보면 교육자, 피교육자 전체가 다 바뀐다. 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삶에서 많이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같이 배워야 된다. 선생님도 배워야 되고 선생님도 바뀐다. 혁명적 실천 속에서. 그런 말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절실하게 와닿는 말이죠. 자, 이상은 포이어바우 비판이란 형태로 제출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해겔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막스는 포이어바우와 해겔에 대한 이중적 비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 전체를 비판하고 있는 셈입니다. 막스는 이런 방식으로 유물론 자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문제 설정과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유물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역사 유물론이라 불리는 새로운 유물론의 형성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막스가 근대의 유물론을 비판함으로써 지금까지 한 게 다 기존의 유물론을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역사 유물론을 지금까지 다 설명한 겁니다. 막스에.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진리라는 근대 철학의 목표는 물론 대상 자체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파괴하는 데 머문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 개념조차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역사 유물론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211쪽에 보면 막스는 인간이란 개념 자체를 해체합니다. 그는 인간이란 포이어바우처럼 사랑이나 의지를
본질로 하는 존재로 정의될 수 없으며 어떤 개념으로 정의해버리는 거죠. 데카르트처럼 이성과 정념을 가진 존재라고 정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갖는 수많은 특성 중 몇 가지를 추출해서 인간의 본질이 그거라고 선언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사람마다 인간은 다르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막스가 보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개인들이 어떤 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직장에서의 나와, 우리 집에 왔을 때, 집에 가정에서의 나와, 부모님을 만났을 때의 나와,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나와 다르죠? 완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달라진다기보다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직장에서는 직장의 그 직장인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집에 와서는 내가 뭐 아내 혹은 남편 혹은 부모 혹은 아들, 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회적 특징.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인간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말 너무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근대성을 넘어선 사람을 고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뭐 인간을 정의할 때 이성, 뭐 정념 이렇게 아주 단어로 딱 정의해버려. 이 웃기는 짓이라는 거죠. 몇 가지 특성을, 인간의 그 수많은 특성 중에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인간은 이런 거야. 뭐 인간은 사랑을 갖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자체가 웃기다는 거죠. 고정해서 판단한다는 거. 몇 가지 특징들로, 몇 가지 개념으로 고정해서 판단한다는 게 웃긴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막스로서는 인간이 갖는 생물학적 공통성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적 공통성으로 말한다면 뭐 누구와 누구 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죠. 사람 간에. 오히려 중요한 건 똑같은 생물인 이 사람들이 누구는 뭐 영주로서 지배하고 누구는 시종으로서 지배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생물인데. 그 개인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차이들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말하죠. 흑인은 흑인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 그는 노예가 된다. 톰은 톰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 그는 시종이 된다. 이 말이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란 명제의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란 선천적이고 항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가장 시사점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런 거겠죠. 내가 누구와 관계 맺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이게 그냥 단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행복해, 내가 즐거워, 뭔가 막 삶이 고양되는 것 같아. 그럼 계속 만나면 좋고, 어떤 사람만 만나면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그 사람이 나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게 좋겠죠.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결국 그는 상이한 관계 속으로, 사회관계 속으로 밀려 들어감에 따라 시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시에 대해서. 마치 아프리카의 자유인이 백인 손에 잡혀 미국으로 옮겨지는 순간 좋든 싫든 노예가 되듯이 말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면 사회관계가 달라지면 그 본질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스는 순수한 인간,
항구적이고 불변적인 인간 개념을 해체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근대 철학에서는 철학자들이 순수한 인간, 항구적이고 불변적인 인간 개념으로 다뤘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뭐 살아있는 생명체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데 그거를 뭐 수학 공식처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가 않죠. 사회적 관계에서 동떨어져 인간을 정의하거나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 철학의 출발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데카르트의 주체였죠. 데카르트는 자명하고 확실한 출발점, 항구적인 기초인 주체라고 말했는데 그런 게 따로 없다. 오히려 반대로 주체란 인간이 그렇듯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성물이요 결과물이다. 막스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나 관념은 사회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에 속하느냐에 따라 사고 자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전환에 힘입어 근대 철학의 출발점을 이루던 주체 개념은 해체되고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연유하는 주체 철학은 전복되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는 어떤 주체, 그게 절대 정신이든 인간이든 간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역사 역시 이젠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그것의 변화와 대체 과정에 불과한 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란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이라고 알티세르가 말했대요. 헤겔과는 달리 막스에게서는 소외되거나 실현되어야 할 목적이나 정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흔히 이러한 입론을 공산주의라는 이상적 상태를 목적으로 가정하는 목적론이라고 비판합니다만 이는 목적론의 개념을 남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향을 말하는 것이나 어떤 상태로 되리라는 서술 자체가 목적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론은 그러한 경향이 어떤 이념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스피노자 말만 따라 원인을 목적으로 대체하는 것, 즉 어떤 일의 원인을 정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목적론이지 어떤 경향을 갖는다는 게 모두 목적론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네요. 그 다음에 215쪽. 막스는 실천이란 개념을 통해 철학적 사고의 틀을 변환시킵니다. 우선 주체와 대상에 대한 근대적 개념을 해체합니다. 주체도 대상도 인식도 진리도 모두 실천이란 개념에 의해 새로이 정의 내리죠. 진리 개념의 변환을 통해서 그는 근대 철학이 추구하던 확고하고 불변적인 진리라는 목적 자체를 해체합니다. 근대 철학이 진리란 확고하고 불변적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아까 주체, 대상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확고하고 불변적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근대 철학이 해체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근대성에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한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자명한 주체 역시 해체해버립니다. 이제 주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계속 문장이 반복돼 나오죠? 이 문장을 외우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숙지하세요. 그냥 몸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앞으로 사고할 때, 생각할 때, 누군가를 떠올릴 때나 관계를 맺을 때 이 문장대로 살면 철학이 삶에 녹아있는 사람인 거겠죠. 이거를 철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라고 봐요. 이거를 몸에 녹이세요. 이 문장들을. 개념으로 알겠지만 개념을 넘어서서 몸에 녹이세요. 여기서 주체는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물이란 것이 명확해지고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물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나란 사람도 학교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니까 결과물이죠. 그 결과 주체의 진리라는 짝에 의해 형성되었던 근대적 문제 설정 자체가 해체됩니다. 나아가 인간을 특정한 주체로 만들어내는 사회 역사적 요인을 다루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합니다. 역사 유물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막스의 이러한 해체는 근대적 문제 설정 내부에서 그 딜레마와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해진 게 아니라 근대적 문제 설정 내부에서 그런 작업을 했던 게 휴미라든지 로크, 버클리가 데카르트도 그렇고 근대적 문제 설정 내부에서 딜레마와 모순을 드러냈죠. 그래서 근대성을 못 넘었죠. 그 철학자들은. 근데 막스, 오늘 다룰 이제 철학자들은 근대성의 외부, 근대성 바깥으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걸 넘어설 수 있었다. 이처럼 해체가 다른 차원의 개입으로 인해 이루어짐으로써 해체는 파괴, 회의주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개념과 문제 설정의 구성을 통해 예전의 문제 설정을 해체하는 식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내부에서 고민하고 막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 질문 자체를 바꿔야 돼요. 기존의 문제 설정 안에 갇혀버리면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질문을 바꾸는 순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질문에 답이 있으니까. 이 새로운 문제 설정은 실천이란 거는 그 이전에 어떤 철학자도 떠올릴 수 없었는데 실천을 가져와서 철학이 근대성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막스는. 이 새로운 문제 설정은 지식과 주체, 역사 등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고 있었고 진리의 문제를 벗어나 현실성과 힘이란 차원에서 지식을 다루는 방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지식의 형성과 기능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주체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상이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테즈를 통해 이제 그러한 조건에 대한 연구에 의해 분석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요컨대 막스는 실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셈입니다. 막스는 헤겔의 영향이 아직 독일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 산업혁명이 독일에서 아직 본격화되기도 전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 근대가 만개하기도 전에 근대를 넘어서 사고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막스는 세인들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은 탁월한 사상가가 되기를 거부하죠. 그에게 사상이란 대중 자신의 것으로 되어야 할 혁명의 무기였으니까요. 막스한테 혁명이 중요했던 거예요, 철학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철학을 대중과 결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정치경제학 비판 시리즈를 계획했다가 1권을 내고는 포기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은 엥겔스 말고는 그 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본 1권의 서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론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공하려는 막스의 힘겨운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스의 사상을 더욱더 대중화하려는 노력은 이후 엥겔스가 필생의 사업으로 삼았던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막스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 이론가, 즉 오늘날 말하는 학자라기보다는 혁명가였던 거죠. 혁명가. 노무현처럼. 노무현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혁명가. 당장 내가 세상을 바꿔야겠어. 그래서 이 이론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어. 공산주의가 빨리 사회주의가 도래하도록 만들어야겠어. 그런 열정이 불탔던 사람인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근대적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사상을 번역해 주어야 했다.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근대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막스가 이미 근대를 뛰어넘었지만 다시 근대로 회귀해서 돌아가서 근대인한테 설명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근대인들이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분명히 뛰어넘은 어떤 뭐 사상가나 혁명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뛰어넘었지만 대다수 대중들은 아직 그 정도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이 근대성과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한테도 이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나 혼자만 뭐 혁신적인 혹은 뭐 시대를 뛰어넘는 사고를 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근대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막스한테도 딜레마인 거죠. 근대적 개념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사고 방법을 설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즉 막스 자신이 자신의 사상을 근대화해야 하는 역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근대를 뛰어넘은 사상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사상을 근대화해야 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역설적인 상황. 막스 철학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막스는 진리에 대한 근대적 개념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이 과학일 것이라는 혹은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근대적 사고예요. 내 이론이 과학이어야 해. 과학이 되어야 해. 이 과학주의라는 근대적 사고방식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사고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지 내 이론이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한테 먹힐 거야. 이게 근대적, 이런 사고 자체가 근대적이라는 거죠. 누구나 어떤 이론이든 과학일 때만 정당한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자신의 이론은 과학이 안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대중과의 결합을 추구한 사상가라면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천의 개념 역시 근대화됩니다. 즉 진리를 실천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막스의 명제는 물질적 대상과 지식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실천을 통해 검증한다는 지극히 근대적인 의미로 해석되게 됩니다. 레닌이나 심지어 엥겔스 역시도 이 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반면 이러한 과학주의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로서 실천이란 개념을 중심에 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흔히 실천 철학이라고 불리는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루카치, 그람시, 코지크 등의 철학자가 가장 대표적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역시 어떤 불변하는 본질, 존재론적 본질을 갖는 주체로 인간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주체 철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근대성이란 과연 뭔가? 불변하는 걸 추구하는 거, 과학을 추구하고 이런 게 근대성의 요소 중에 하나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자는 거죠. 저는 오히려 막스의 이 탈근대적인 실천 개념을 좀 더 탈근대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한 번도 막스주의자였던 적이 없었고 막스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한 적이 없는 비트겐슈타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막스 편이 끝났어요. 막스를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50분이 돼버리고 이거 어떡하나? 자, 여기서 이제 좀 적절히 끊어야 될지 프로이트가 남았는데요. 프로이트를 따로 다루는 게 좋을지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프로이트도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네, 프로이트까지 묶어가지고 세트로 갑시다. 220쪽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근대 철학. 자, 프로이트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근대 철학에 매우 결정적 영향을 미쳤죠. 단 하나의 개념 때문이래요. 그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근대 철학의 기초였던 주체 철학 전체를 해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대요. 근데 이런 효과는 무의식이란 개념 하나만으로
이루기 힘들었다. 어쩌면 다양한 증거, 임상적 사례, 정신분석학이란 독자적 학문을 창출해낸 체계적이고 강력한 개념들과 이론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개념 하나만으로 근대를 넘어설 수는 없었고,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혹은 학계에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임상적 사례, 정신분석학이란 독자적 학문, 그리고 프로이트 전집을 보면 책이 무진장 많아요. 이분이 진짜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이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파급력이랄까 효과가 있었다. 단지 개념만 툭 던져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저는요, 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프로이트가 돼야 되고 내가 막스가 돼야 된다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근대성을 넘어서고 현대를 넘어서는 이 지점에서 내가 철학을 하고 나만의 이론을 전개해야 되는데, 프로이트는 어떤 식으로 이 당시의 사회를 설득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맥락으로 자꾸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설 수 있구나. 나도 책을 어떤 개념을 발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 임상적 사례, 어떤 학문 자체를 만들어야 비로소 설득력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문장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부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지, 이건 외우고 암기하는 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죠. 당장 운동이라도 하는 게 낫죠. 내가 당장에 철학자를 하고 프로이트처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뭐 유명해지겠다 이게 아니라, 자, 무의식 개념의 변화와 발전을 다루겠다. 그래서 첫째 단계,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 대학을 마친 뒤 프랑스의 유명한 생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샤르코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샤르코는 최면술에도 관심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 베르나임이라는 의사가 최면술 요법을 통해 아주 주목할 만한 발견을 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에게 최면술을 걸었는데 여자가 최면에서 깨기 전에 우산을 펴라 이렇게 암시를 줬다는 거죠. 근데 여자가 깨서 우산을 폈대요, 진짜 실제로. 근데 그 여자에게 왜 우산을 폈냐 물어보니까 여자는 시침을 떼면서 그냥 자기 것인지 확인하려고 폈다. 근데 계속 캐물으니까 누군가가 시킨 것 같다, 이렇게 여자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최면 상태에서 암시받은 행동을 최면이 깬 후에도 하게 되는 현상, 후최면 효과. 중요한 건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모르는 채 어떤 행동을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의식되지 않지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일이 곧 의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의식되지 않은 채 판단하는 영역이 사람의 정신 안에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정신 안에 있지만 의식되지는 않는 영역을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브로이어라는 동료와 의사와 함께 히스테리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런 현상이 히스테리 환자에게도 나타난다는 걸 알게 돼요. 히스테리 환자인데 그 환자가 왜 히스테리에 걸렸는지를 알려주는 거, 모르던 원인을 알아내 그걸 알려줌으로써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카타르시스 요법이라고 한대요. 프로이트는 여기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무의식이 최면술이나 히스테리 환자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특별한 사람만 무의식이 있다. 우연적인 거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둘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무의식은 우연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발견하죠. 모든 사람에게 무의식이 있다. 어떻게 알았냐? 꿈을 통해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이 연구는 무의식이 최면이나 히스테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 꾸죠. 그래서 누구나 무의식을 갖고 있다.
꿈에는 잠재몽과 현재몽이 있는데 현재몽은 흔히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잠재몽은 그 꿈의 왜곡된 모습으로 잠재해 있는 내용을 말한대요. 꿈의 작업을 통해 변형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잠재몽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어서 그대로 나타났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검열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히스테리나 신경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처럼 꿈 역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나 욕망 등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해요. 프로이트는 농담이나 실수, 일상생활에서까지도 무의식의 징후들을 찾아냅니다. 신경증 역시 이런 징후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이 예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사고와 행동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뜻한데요. 요컨대 무의식이 항상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 혹은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의식과 무의식은 벽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의식은 무의식이 어떠한 상태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무의식이 특히 성욕과 연관되어 있으며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욕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억압되고 감추어진다고 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성교하고 싶다는 끔찍한, 그래서 억압되어진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과연 그럴까요? 엄마와 성교하고 싶다? 그 남자는 그럴 수 있는데 여자는 뭐 어떻게 되죠?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죠? 엄마를 죽이고 아빠랑 섹스하고 싶은 건가? 이거는 뭐 증명할 수도 없어요. 프로이트 이론은. 그냥 그런 거야. 참 애매한 이론을 잘 만들었는데 애매해. 좀 그 용납될 수 없는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해야만 어린아이는 비로소 인간의 질서 속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어쨌든 프로이트는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이거를 프로이트는 모든 걸 다 성욕과 연결시키는데 물론 인간은 누구나 다 성욕이 있겠지만 성욕의 정도, 강도가 다 다르겠지만 글쎄요. 동물로 보면 어떨까요? 동물. 이게 인간으로 보고 성욕으로 봐서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주장, 오히려 좀 선뜻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되는데 전 이거 볼 때마다 동물의 본능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좀 더 넓은 범위의 성욕보다는 성욕은 범위가 좁잖아요. 인간이 성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능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또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주제예요. 225쪽의 셋째 단계. 프로이트는 어쨌든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의식 자체 내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프로이트는 의식, 무의식이라는 이론적 틀, 이런 걸 위상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상학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무의식 개념은 상반되는 두 가지 것으로 분할됩니다. 성적인 욕망이나 통제되지 않는 충동이 무의식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것을 억압하는 것 또한 의식된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식은 그것이 억압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억압되는 욕망이나 억압하는 기제 모두 무의식이라는 거죠. 두 종류가 있죠. 무의식은 두 가지 개념으로 분할됩니다. 억압당하는 욕망과 충동을 이진경 선생님은 거시기, 이드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억압하는 거, 억압을 해 막. 이게 초자입니다.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의식에. 거시기, 아까 말했던 거시기는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초자아는 그것을 통제하려는 사회적 질서, 도덕적 질서가 내면화된 것입니다. 이 양자는 언제나 충돌하겠죠? 거시기는 쾌락을 찾아서 움직일 걸
요구하고 초자아는 그러면 안 된다고 금지하니까요. 이 충돌을 화해시키고 조절하는 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지된 것을 피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대요. 현실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거시기와 초자아가 무의식인 반면 자아는 대략적으로 의식과 일치한다. 결국 이전에 프로이트의 이론적 틀이 의식, 무의식이었다면 이젠 세 가지 거시기, 초자아, 자아로 전환된 겁니다. 대단하죠? 이걸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게. 무의식의 발견은 정신분석학의 최대 업적이고 정신분석학이 존재하게 되는 근거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이란 개념은 철학의 영역에 들어오자마자 근대 철학의 기초를 해체하는 강력한 작용을 했다. 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의식과 동일시 되었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주체는 의식과 동일시 됐죠. 통일성을 갖고 있었죠, 주체는. 따라서 당연히 투명한 존재였죠. 또한 주체가 근대 철학에서입니다. 근대 철학에서 주체는 모든 대상에 대해 판단하고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상을 지배하는 중심이었어요. 요컨대 근대적 주체는 의식적 주체며 통일성과 투명성, 중심성을 갖고 있었다. 데카르트에게 세계가 확실한 것은 내가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내가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가 확실했죠. 칸트에게 세계나 진리는 선험적 주체 안에 있는 것이었죠. 이런 특징은 흉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흉이 자아를 지각의 다발로 해체시킬 때조차도 그것은 지각이나 인상 혹은 관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것들이 아무리 변덕을 부린다 해도 판단의 중심이 자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자아가 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어떤 철학자도. 그런데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란 개념을 발견한 거죠. 이로써 주체는 의식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커다란 부분은 무의식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나, 이 근대적인 주체에 대한 생각하는 나 이외에 생각하는 나가 알지 못하는 나가 인간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내가 하며 이 문장이 되게 명문장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절실히 공감하실 텐데요. 근대적 나가 아니라 현대적 나를 이제 표현하는 프로이트적 나에 대한 문장입니다. 무의식적 나. 내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내가 하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욕망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무의식에 의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이 쳐져 있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됩니다. 무의식이란 의식의 접근이 봉쇄되어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인 셈이지요. 또 앞서도 말했지만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끼치며 의식이 사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아가 의식이 손을 쓸 수 없는 행동을 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이 몰두할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자아, 의식이 중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체는 중심성을 상실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초자아는 내 욕망이 아닌 그러나 내가 따라야 할 무엇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자아는 분명히 타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초자아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며 내 의사나 욕망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도록 나를 설득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바로 초자아로서 내 안에 장착됩니다. 나의 성과 이름이 그렇고 내가 해선 안 될 짓들이 그렇고 내가 남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도덕과 가치가 그렇습니다. 사회적 질서를 의미하는 이 타자, 초자아가 오히려 내 안에 장착되어 나를 움직이는 중심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결국 나 혹은
자아라고 부르는 존재는 단일하고 일관된 성격을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체는 서로 대립되며 상충하는 부분들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절실히 와닿으시죠? 실제로 이러니까요. 주체란 통일적인 중심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복합체이고 자명한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주체란 초자아라는 타자가 요구하는 규칙을 받아들여 행동함으로써 구성되는 결과물이란 거죠. 이로써 근대 철학의 기반이 해체되는 또 하나의 경로가 그려집니다.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의 발견은 애시당초 철학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것이었고 철학적 주제와 관련된 것도 아니었지만 주체 철학이라는 근대 철학의 기반을 철저하게 허물고 깨트리는 발견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제공한 다양한 임상적 사례와 문헌적인 분석들은 해체가 일단 시작되면 끝까지 밀고 가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죠, 프로이트? 무의식을 발견. 잘 발견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체라는 게 분명하지 않다는 여러분이 그냥 주체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근대적 사고는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죠. 뭐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하고 막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나를 알지 못해서 막 우울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프로이트가 예전에 그 근대 철학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자신과 세계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무의식 대단합니다. 전 심리학도 나중에 한번 공부해보고 싶긴 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니체, 다음 편은 니체인데 니체는 따로 떼서 다음 시간에 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